에이즈에 감염된 10대가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청소년들을 위해 무너진 성윤리를 바로 세우는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팔에서는 힌두교의 여신 중 하나를 어린 소녀 중에서 선발해 숭배하는 풍습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3살 여자 아기가 쿠마리로 뽑혀 아동학대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희롱 관련 신고 접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소 건수는 극히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유럽의 30대의 젊은 정치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만 31세의 지도자가 탄생했는데요. 올해 취임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서 벨기에나 이탈리아 등 유럽은 이미 30대 지도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대부터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유럽 정치 문화의 산물이라는 평가인데요.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청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이런 청춘으로 사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이 SNS를 통해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한 방조 속에 청소년의 성윤리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한 여고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복균자가 누군지, A양으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누군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무너지고 있는 청소년 성윤리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정부와 보건당국, 교육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단지 에이즈에 걸렸다 안 걸렸다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국가적인 정책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성매매에 가담하는 청소년과 10대 에이즈 환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2015년 700여 명에서 지난해 102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0대 에이즈 감염자 수도 2006년 13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20대도 같은 기간 158명에서 360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안의 청소년들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 올바른 성윤리를 지켜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에 대한 노출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성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음란한 문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밝은 곳에서 같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안이하게 문제를 바라볼 때 사회와 교회가 조만간 모두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SNS 감시 활동을 벌이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교회와 강원도가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는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열린 기자회견 소식 김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0만 강원 도민의 염원과 1천만 신앙인들의 믿음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과 8천만 교회의 소망과 70억 인류의 사랑을 모은다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아름다운 평화의 대축제가 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교회와 강원도가 다음 달 19일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주관하는 이번 걷기대회는 오는 22일 1차 기도회를 시작으로 미주와 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교회와 한인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한국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가 주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주일 세해den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지난 8일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성령대회에서 드린 헌금을 한국교회 개혁실천 8개 항에 따라 스와질랜드 기독대학교와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등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2월 5일 예정된 한국기독교연합 첫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측에 11월 17일까지 한기현 정관을 확정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교회는 지난 8월 16일 창립총회에서 임시로 받은 정관에 대해 본회와 교단장 회의가 기간 내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찰선교연합회가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 임원단과 한국경찰선교연합회 소속 경찰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선교연합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오정현 목사는 우리의 영원한 주소는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생물체를 일컫는 GMO에 대해 지난 16일 반GMO의 날을 맞아 GMO는 기독교 신앙에 반한다는 내용의 신학 문서가 발표됐습니다. 탈GMO 생명살림 기독교연대는 풍요를 위한 농경문화적 우상숭배가 성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다면 지금은 풍요를 위한 과학기술적 우상숭배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은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나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어린아이들을 살아있는 여신으로 여겨 추앙하는 전통이 있는데 올해는 3살 아이가 여신으로 선정돼서 아동인권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준경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준경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쿠마리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쿠마리는 원래 카트만두의 토착 종족인 네와리족의 여러 종교 문화적 전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와리 종족 가운데서도 특히 이 사케라고 하는 C족에서 기원을 했는데 이 사케 C족에서 한 여아를 힌두교의 여신 중에 하나인 그 두르가의 화신으로 선발을 해서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를 하는 풍습입니다. 이 여아를 쿠마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여아가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여아가 이제 초경을 하게 되면 신의 자격이 정지가 되고 이 여아를 뒤이어서 다른 여아가 여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네팔 사람들 특히 카트만두 주민들은 이 꾸마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특히 사원에 사는 꾸마리가 밖으로 행차를 하는 종교 행사가 있는데 이때는 엄청 큰 인파가 몰려서 그 꾸마리가 탄 전차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경배를 하는데 왕정이 폐지되기 전에는 왕도 반드시 1년에 한 번 그 행사에 꾸마리 앞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전통을 지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죠. 이번에는 3살짜리 아기가 쿠마리로 선정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쿠마리가 되면 가족과 분리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요? 네. 일단 꾸마리로 선발이 되면 가족을 떠나서 꾸마리 사원에만 갇혀 지내게 되고 따라서 일반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5살에서 7살 정도 아이가 선발이 되는데 이번에 특히 3살 아이가 선발이 된 건 다소 이례적인 경우고요. 어쨌든 부모님의 사랑과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이대에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된다는 것이 그 아이의 성장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또 일반 사회로부터 그렇게 동떨어져 지내다가 이후에 다시 가족과 일반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 큰 정서적인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꾸마리 전통이 아동학대의 폐해라고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꾸마리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최근에 꾸마리도 차원에서 개인 교습식으로 교육을 받게 됐죠.
공식적으로 아동인권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예전에는 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중에는 끝말이와 후에 결혼을 한 남자를 받아 다 제명에 죽지 못하고 비명 행사를 하게 되어서 끝말이가 결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마저 버림을 받아서 인도의 인신매매로 팔려가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를 영화로 만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관습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미신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습을 통해서 힌두교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게 견고하게 어둠의 세력을 네팔 가운데 그렇게 진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코마리 사원에 갇힌 그 여아 한 사람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네팔 영혼들이 그 흑암의 세력이 채워놓은 힌두 체계 가운데 갇혀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우상 숭배의 실상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코마리를 통해서 절실하게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네, 어둠에 갇힌 네팔 영혼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네팔 땅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은 10% 미만이고 정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기준 위반 건수 179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건에 불과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직장 내 성희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요즘 굉장히 이렇게 핫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죠. 국감에서도 이번에 보고된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국회에 이제 보고된 그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그 성희롱 진정 건수가 지난 5년간 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서인 그 노동부의 그 주무관들이 사실은 그 예방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이게 드러나죠. 그렇군요. 또 성희롱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처벌은 뭐 흔히들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국감에서 그 국회의원이 이제 말하기를 주무부서에서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희롱에 대한 업무를 과연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예방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고적 교육을 위해서 사후적인 그런 조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희롱의 결국은 감소를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사후적 조처가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모든 직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모든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기업은 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하고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의무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면 결국 회사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능률도 떨어지고 회사의 성과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0인 이하의 경우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기업이 전국적으로 한 29만 개 정도 되는데 29만 개. 예. 노동부가 이제 매년 실시하는 그 고용평등 분야 지도 점검 현황 거기에서는 지난 4년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2,000개 정도만 점검을 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희롱 예방 의무화시켰으면 이제 했는지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약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감독을 받은 것은
전체 한 0.7%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노동부로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명 자료는 냈지만 그래도 뭐 비판은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걸 가리키는 겁니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요건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이제 사업주나 또는 직장 상급자가 직장 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결국 업무하고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또는 성적 원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 모든 것을 성희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랄까 그 경계가 모호하죠. 그렇죠. 성희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주관적 요건으로 그 당사자가 나는 상대방의 언동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는 이런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느끼는데 혼자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많은 상식적인 일반인이 평균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행동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사람이 나 성희롱이다라고 해서 성희롱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네요. 일반인이 봤을 때 그래서 상황도 보고 행동도 봤을 때 저 정도라면 굴욕감을 느끼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이죠. 판단 기준이 조금 이렇게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주관성, 객관성 이런 것들 필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그 추행, 강제 추행이 아닙니다. 이게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의 강제 추행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성희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는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 한직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이제 뭐 파면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되고요. 근데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뭐 파면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사업주가 가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방 의무를 그런 일에 대해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후 조치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니까 이 사업주로서는 그런 성희롱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예방교육도 하고 평소에 그리고 사후 조치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죠. 그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국가적인 시스템이 조금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감시나 감독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법에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그런 법률안도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성희롱은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이 예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지금 노동부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제 지적. 더더군다나 이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실태 파악을 먼저 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태 파악을 먼저 한 후에 실태 파악.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방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죠.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국가적인 시스템에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또 국민들의 정서나 사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약자를 늘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고아나 과부, 네. 나그네나 이방인들을 하나님들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데 네.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성희롱이라는 것은 직장 내 상사가 약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행해지는 어떤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가치관을 좀 먼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인식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성희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성희롱이 이게 결국은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희롱이냐,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 나는 그저 장난이고 농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식이 변화되지 못하고 시대 변화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처벌받거나 징계받으면서도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예방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하 직원을 함부로 해야 된다는, 특히 여성 경우에는 함부로 해야 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시대착오적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여직원한테 뭐 커피 뭐 이런 것도 이제는 조금씩 조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직원도 똑같은 직원일 뿐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지 돼요. 그런 이해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이런 언동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판단이 되지 않는 한 언행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고 또 언행을 조심스러워하면 이거 한 몇 달만 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요. 그게 이 습관이 되면 부하 직원들도 상급자의 습관적 행동을 따라서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결국은 좀 상승될 걸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가치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또 낮은 자가 되어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사실은 거뜬히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귀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개인적인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끼어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 사이의 독감 등 법정 감염병 환자 수가 1년 새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쌀쌀해지는 요즘인데요. 학생들은 물론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 대한 예방교육과 대응 체계 마련이 꼭 좀 있어야겠습니다. 시선을 먹어준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